한 20% 수준의 조정은 그 비트코인의 과거 경험을 보면 큰 조정은 아닐 거예요. 네. 그냥 상승기의 일반적인 수준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자체를 굉장히 거의 혐오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미워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얼마 전에는 나한테 이제 비트코인 좀 물어봐라. 아, 자꾸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승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네. 요즘 보니까 이제 타 채널에서 최창환 기자, 최창환 대표님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활약을 보이고 계시던데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그 비트코인을 뭐 투기나 음. 이런 수단으로 많이들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ETF도 미국에서 나오고 예. 그리고 블랙록과 같이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부분을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 가능한 상품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싶으니까 각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이쪽에서 보시는 분, 저쪽에서 보시는 분,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선임 기자님을 많이 모시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채널의 반응도 보시면서 예. 주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제 최창환 선임 기자님께 표명을 할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많이 사거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많이 변했어요. 어, 그 많이 변한 게 이제 저는 친구들한테 늘상 뭐 스스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물어볼 때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뭐 듣고 뭐 그냥 귓등으로도 흘린 게 대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예,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조금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처럼 투자재로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님은 단순히 뭐 개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천억 달러라는 리저브, 그 대외 준비 자산을 갖고 그거를 또 운용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땐 뭐 나름대로 보관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저기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무슨 신호가 들어갔는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뭐 내 소관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창종 총재님 파이팅입니다. 소신발언 언제나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재로서의 가치 상승을 원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사실 반감기 4월 20일 날 진행이 됐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한 달가량 그 이상 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고충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좀 그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그 달러나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자본시장에서 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위험 자산으로 아직도 비트코인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중에서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에 그러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는 그 금리 문제입니다. 매크로 지표와 금리의 상관관계인데 그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당초 6월로 전망됐던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뒤로 늦춰지고 네. 심지어는 인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한때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이나 미국 재무부의 앨런 예. 시중에 이제 금리와 돈은 그 FRB 연준 혼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준이 독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연준과 그 미국 정부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은 그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늘리려는 신호를 갖다 끊임없이 보내는데 네.
그러니까 비둘기죠. 그 연준의 다른 의원들 중에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불투명한 환경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지를 갖다 최종적으로 지켜보고서 이제 방향을 갖다가 단기적으로는 정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금리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그리고 ETF에 의한 어떤 수요 확대,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공급 축소,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도 좀 덜 들어오고,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다 보니까 그 채굴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중에 내놓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생존과 운영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다 보니까 애초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20% 수준의 조정은 그 비트코인의 과거 경험을 보면 큰 조정은 아니고요. 네. 그냥 상승기의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테슬라가 15% 20%씩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이니 비트코인의 20%는 평균적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이다. 요즘에는 이런 변동성은 테슬라가 비트코인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텃밭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흠뻑 뿌려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줄다 보니까 그 물이 메마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열매가 쉽게 크지는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군요. 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예, 예. 그러면 반감기 얘기도 사실 잠깐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감기가 뭐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시는 분도 있고 예. 아니면은 발행량,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예. 뭐 어느 시점에서 발효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효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썩. 그 반감기 사이클을 과거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고 전 봅니다.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과거와 유사한 부분은 한 가지가 있고, 그거는 뭐냐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 어떤 거냐면은 채굴업자들이 반감기 직후에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로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오르진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채굴량은 많이, 채굴에 진입한 업체들은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채산성이 안 좋아져 가지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파는 거는 반감기 이후에 지금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직후에 빠진 건데 그것도 이번엔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반감기는 첫 번째가 ETF라는 기관화 장세를 촉발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반감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디지털 골드라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금보다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그 첫 번째 사례로 맞는 반감기가 이번 반감기입니다. 그거는 그 비트코인이 기관화 장사에 따라서 더 수요가 들어서 성장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 희소성이 아주 극도로 금보다 더 좋아져서 신규 공급량이 극히 작아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월 10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1월 11일 날 이제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됐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한 4개월여 지나고 나니까 초반에는 기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7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가격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유출입이 상당히 변동폭이 커지면서 이게 또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유출과 유입이 뭐 동타가 되면서 0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하다는 평가, 그리고 실제로 수치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관화 장세가 시작되고 이미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 들어온 거고 이제 그걸 갖다 보고 판단한 다음에 뭐 추가 투자나 다른 데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뉴스 제목만 한번 몇 개 뽑아봤는데요. 네. JP 모건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미 3대 은행 웰스파고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공개했다. 서스퀘 하나 인터내셔널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1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단일 ETF로 100억 달러를 갖다가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네. 금 ETF가 GLD가 걸린 시간이 917일이에요. 2년 좀 넘는군요. 그렇죠. 3년 다 되는 3년이 거죠. 다 돼가는 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100억 달러가 돌파를 했는데, 그 비트코인 ETF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랙록 단일 네. IBIT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49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위인 FBTC,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 요게 77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 뭐 이거가 뭐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그 기대가 너무 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하루하루의 표만 보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어제는 또 유입이 됐고, 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그 현재까지 블랙록 ETF에 이렇게 투자했다고 신고한 그 기관 투자가들 숫자가 170개가 넘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ETF 블랙록 거를 샀다고 신고한 예, 것이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의 기관들은 1억 달러 이상 그 운용 자산을 갖다 보유하고 있으면 네. 그걸 갖다 분기마다 보고를 해야 돼요. SEC에. 예, SEC에. 예. SEC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자료가 다 공개가 돼서 일반인들이 아, 누구는 뭘 샀구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투명하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아직 15일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5일, 미국 시간 15일이면은 그 이틀 뒤인데 네. 그 이미 170개 정도가 그 제가 말한 170개는 며칠 전 자료입니다. 네. 그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나올 정도거든요. 그 뭐냐면은 그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본격적인 투자라기보다 그 시범적인 투자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좀 해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ETF가 뭐 지금 뭐 기관들의 뭐 참여나 그 유입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이르다. 단지 미국의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초기에 나 이건 꼭 이 정도 갖고 있어야지 하는 분들은 투자를 했지만 네. 그 뒤에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검토하는 분들은 좀 꼭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조정하거나 하려고 하면은 금리 동향이나 이런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최근 SEC의 이제 리포트들이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 통해서 이제 뭐가 어디서 투자했는지가 슬슬 나오고 예, 있는데 이제 곧 확정이 될 텐데 웰스파고와 JP 모건이 제 눈을 좀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의 측면에 가깝고 IB인 JP 모건은 사실은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자체를 굉장히 거의 혐오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미워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자꾸 물어보고 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얼마 전에는 나한테 이제 비트코인 좀 물어봐라. 자꾸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왜냐면 본인도 이제 더 자기의 생각은 있는데 회사는 이게 그 새로운 먹거리라고 해서 자체 투자도 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권유도 하는데 자기는 그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중인격자 취급도 받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은 그 좀 멍청한 사람 취급도 받고 이 사람이 아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 비칠 때마다 또 기자들이 신나고 물어보거든요. 저 비트코인 하고 물어보면 그만 물어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예. 지겹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JP 모건 같은 곳에서 포트폴리오의 뭐 일정량을 이제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시범적이겠지만 그렇죠. 예. 굉장히 초기지 않습니까?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JP 모건이 어떤 고객한테 뭐 판매하는 포트폴리오도 들어갈 수 있고 자체 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뭐냐면은 그 어쨌든 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된 겁니다. 자체 투자도 하고 고객들에게 권유하고서 매매에 따른 수수료도 받고 네. 그리고 상담료 같은 것도 받고 근데 이 기관들의 주요 고객이나 기관 스스로 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투자거든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건 뭐라냐면은 당신이 안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예컨대 여기가
변동성도 크고 위험한 자산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수익률은 높다. 네. 그러니까 당신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을 안정적이지만은 한 1% 정도 담아놓으면 안정성도 있고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하고 당신은 보니까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 한 3% 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년에는 내 수익이 늘면은 105가 되고 110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 투자도 장기 저축의 개념으로서 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편입되면은 ETF도 마찬가지고 네. 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당장 매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과 뭐 선물하시는 분들, 여기는 뭐 청산당하면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초단기 매매,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 거래소에서 있었다면은 그 장기 매매, 장기 저축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옮겨 놓거든요. 개인 통장, 네. 개인 지갑으로. 근데 보면은 이게 증권 시장에서 생겨서 그 자산 시장에서는 뭐 샀다 팔았다가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속에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정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이게 뭐 빠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ETF는 그래서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 그 포트폴리오가 확대될 것이고 네.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 규모가 비중이 일정하더라도 그리고 새롭게 이걸 포트폴리오로 넣으려고 하는 선수들이 이제 기관화 장세가 됐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일종의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것처럼 투자재인데 고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세팅해 놓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면 이제- 될까요? 이제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꼭 연기금이 아니더라도 뭐 뮤추얼 펀드에 편입을 시킨다든지 뭐 ETF 자체를 그냥 산다든지 그리고 고객이 뭐 퇴직연금에서 개인 계좌에서 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관과 상일해서 구매하는 비트코인 ETF는 대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가 많을 것이다. 근데 그 JP 모건 같은 일반 그 거래를 갖다 많이 하는 데서는 꼭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라 이건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네가 사도 좋아. 네. 라고 적극적 투자자들한테까지도 권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예. 사실 뭐 최근에 보면은 기사 속에 해외의 기관들, 해외 예, 예. 은행이나 금융사들도 블랙락의 아이비트나 피델리티 이런 것들을 사는 걸로 보이는 걸 봐서는 예, 예. 미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럼요. 이제 해외 금융사들도 미국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예, 외국 심지어 미국 ETF뿐만이 아니라요. 그 스위스 1위 은행인 UBS는 예. 홍콩 ETF도 샀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홍콩 ETF를 산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미국은 현금으로만 교환이 되지만 네. 홍콩은 현물로 교환이 되거든요. 정산이 네. 가능하거든요. 비트코인 바이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으로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사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홍콩 걸 샀다는 얘기만 나왔으니까. 보도만 나온 거죠. 네, 보도만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노출은 이미 시작됐다. UBS는 이미 한 1년 전부터 홍콩의 선물 암호화폐 ETF도 샀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삼성 선물이 홍콩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물 ETF도 그 UBS의 그 투자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옛날에 그거 보고 여기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관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자산의 일부로 편입하고 그리고 그거를 UBS 같은 경우는 자사의 주요 고객들한테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홍콩 ETF를 사도록 이렇게 열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상당한 지금 ETF를 통한 각국 대형 금융사들의 유입이 시작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홍콩 비트코인 ETF 예. 말씀해 주셨는데 요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월 30일 날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돼서 이제 뭐 한 2, 3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는 편인 것 같아요. 백훈종 이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성공이다 했는데 어느 날은 유출이 엄청나게 된 날도 있어서 실패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홍콩 ETF는 시장 규모가 네.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 규모가 850억 달러거든요. 미국은 9조 달러예요. 오. 그러니까 차이가 크군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홍콩 ETF 자체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사실 애초에 홍콩 ETF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매사리가 250억 달러를 예측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석 기관들도 뭐 200억 달러를 예측한 기관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건 전제가 뭐냐면은 중국 돈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큰 판이 생기는 걸 전제로. 예, 그 중국 돈이 들어오는 게 전제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홍콩 ETF는 그 당장의 전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관이나 제도권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이 미국 ETF만 있을 때는 그 미국 ETF가 문을 닫으면 거래가 안 됐잖아요. 없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또 거래도 할 수 있고, 낮 그러니까 시간에. 이 글로벌하게 ETF가 거래되는데 이제 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고, 네. 결정적인 거는 그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이 홍콩 ETF에 돈을 넣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홍콩 거래소가 중국 본토 자금이 중국 거래소를 통해서 홍콩 거래소에 ETF를 구입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 홍콩 거래소는 저기 상해 거래소하고 그리고 저기 선전 심청 거래소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게 공간을 갖다 열어놨거든요. 흔히 말하는 성강통, 호강통 뭐 네. 이런 걸 갖다 해놨는데 상하이와 선전 홍콩. 예, 이거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그 하베스트 인터내셔널 CEO하고 홍콩의 증권당국 거래소의 간부가 임원이 그 중국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를 통해서 ETF를 사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부분을 밖으로 공개적으로까지 얘기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고 중국같이 중앙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홍콩도 지금 중국의 영향권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홍콩 거래소에 있는 주식을 그 중국 투자자들이 그 홍콩에 계좌가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계좌가 있으면. 예전부터. 예, 예전부터.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뉴스에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홍콩에 계좌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 ETF를 못 사. 이런 뉴스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면 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뭐, 그 계좌를 이미 터놓고서 거래하는 양이 얼마가 될지 이런 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기본적인 방향은 막기도 힘들고 제도적으로. 이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홍콩에 왔을 때는 본토와의 관계에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니 터놓고서 이쪽이 주식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정부도 아니라고 해놨지만은 좀 정치권의 압박도 있고, 그리고 홍콩, 태국도 그렇고 다 이게 풀려나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예. 근데 저는 중국의 이 홍콩 ETF에 대한 투자가 아주 결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중국은 비트코인 매매와 채굴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해 놓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유야무야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왜냐하면 채굴이 이미 중국의 채굴량이 전 세계 20%입니다. 금지한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20%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역의 뭐 지방정주의 무기나의 뭐 수력발전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돈을 좋아하잖아요. 실용적이잖아요. 중국 분들이. 그리고 OKX나 뭐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고. 예.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일 중국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주든지 그러면 뭐 자금은 들어올 거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증권사와 증권사 간 통로를 지금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옛날에도 항상 금지해 놓고 좀 있으면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홍콩 거래소 당국이나 그 하베스트
하베스트에서 말했듯이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중국 내 비트코인 투자가 합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지금까지 중국은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금지해서 악재만 만들어 왔는데, 근데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허용 못하는 이유는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이걸 갖다가 막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개인들의 거래를 갖다 통한 이런 걸 갖다 막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ETF는 완전히 달라요. ETF는 다른 게 뭐냐면은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개인 간 ETF는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 네. 여기는 홍콩은 청산이 될 때만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중국인들의 돈이 ETF에 들어갔다는 거는 중국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들여다볼 수 있다. 커스터디 안에 있으니까 금융기관의 커스터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금을 사들이듯이 그 비트코인이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런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근데 얘가 전략 자산이긴 한데 이걸 개인들이 이걸 빼내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네.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가지고 우리한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유출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ETF를 통해서 감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갖다 다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갖다 통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그 뭐 주식 투자는 요즘 조금 좋아졌지만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저기 부동산 아직 더 힘들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무마할 수 있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의 큰 호재다. 이거는 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과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을 한 거지. 뭐 제가 중국 당국자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얘기하시는 점이 있죠. 여러분 특히 이 중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뇌피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중국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홍콩 ETF라는 출구를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외자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홍콩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ETF라는 자산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그렇죠. 예. 해줄 가능성이 높다.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 현물로 교환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뭐 하루에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에 다 있을 거예요. 뭐 법률적으로 뭐 당국이 요청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 비트코인을 뭐 현물로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제가 안 봤는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나라나 금융기관들은 그 면책 조항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뭐 천재지변이나 중앙정부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다는 규정이 다 있어요. 뭐 유사시 뭐 이런 거죠. 네, 유사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조항이 뭐 100%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그 중국인들이 그 제도권 시장을 통해서 간직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뭐 일단은 비트코인 ETF,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는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분들, 최창원 선임 기자의 말처럼 일치된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단기 투자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가 되면서도 생각을 해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미국 ETF는 뭐 4개월 정도 된 거고요. 이제 홍콩은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되는 그런 수준이 될 텐데 ETF가 유출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고 그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의 가치가 ETF라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